20살에 저는 결혼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나이죠. 친구들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던 시기였으니까.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동네 공장에서 일하던 22살의 청년 민수를 만났거든요. 민수는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잘생긴 편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면 고개를 살짝 숙이고 귀 기울여 들어주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프로포즈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민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말했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물음표도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다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단출했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을 빌려서 가족들만 모였죠. 하객이 20명도 안 됐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어머니가 빌려주신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부케도 없었고 식장도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했어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평생 잘해줄게.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신혼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창문이 반쯤 땅속에 묻혀 있어서 낮에도 어두웠죠. 습기가 많아서 벽지가 자꾸 떨어졌어요. 곰팡이 냄새도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죠. 민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갔습니다. 저녁 7시에 돌아왔죠. 저는 낮에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텄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녁이면 민수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 작은 식탁 하나가 우리 집 전부였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차를 마시는 공간이 다 그 식탁이었죠. 민수는 저녁을 먹으면서 공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 별로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고장났다거나 반장이 화를 냈다거나 하는 일상적인 것들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들이 좋았어요. 민수의 목소리를 듣는 게 좋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준호였죠. 새벽 2시에 진통이 왔어요. 민수는 허둥지둥 옷을 입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민수는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보다 민수가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았죠. 출산은 쉽지 않았습니다. 16시간이나 걸렸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고통도 피로도 두려움도 다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아드님이에요.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작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 아이를 안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컸고 기쁨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팠죠. 민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저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가 들썩였죠. 저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둘째 성민이는 2년 뒤에 왔습니다. 준호가 걸음마를 배우던 때였죠. 이번엔 좀 수월했어요. 출산 시간도 8시간으로 줄었고요. 민수는 또 울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신 또 우네. 민수가 웃으면서 대답했죠. 행복해서 그래. 우리 집은 더 비좁아졌습니다. 아기 둘에 어른 둘이 반지하 단칸방에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빨래가 항상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밤에는 아기들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일어나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네 식구가 좁은 식탁에 모여 앉았죠. 준호는 숟가락질을 연습하느라 밥알을 여기저기 흘렸어요. 성민이는 아직 어려서 제가 안고 먹였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도 아이들을 보며 웃었어요. 주말이면 우리는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멀리는 못 갔죠.
그냥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어요. 민수는 준호를 어깨에 태우고 걸었습니다. 저는 성민이를 안고 따라갔죠. 준호야, 저기 봐. 비둘기다. 민수의 목소리가 즐거웠습니다. 준호도 깔깔 웃었어요. 성민이도 형을 따라 웃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돈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집이 좁아도 괜찮았죠. 우리는 함께 있었고 서로를 사랑했으니까. 그땐 정말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저녁이면 아이들을 재운 뒤 민수와 둘이 앉아있곤 했어요.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죠. 고생시켜서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행복해. 정말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저였죠. 민수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를요. 민수가 기침을 시작한 건 50 중반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넘겼죠. 감기려니 했어요. 그런데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계속됐죠. 병원에 가보자. 제가 말했지만 민수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목이 좀 간지러운 것뿐이야.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아픈 곳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죠. 병원 가는 걸 싫어했어요. 돈도 아까워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피를 토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헛구역질하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죠. 불을 켜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세면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세면대를 잡고 서 있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이번엔 민수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폐암이었죠. 그것도 말기였어요.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이가 많이 됐습니다. 치료를 해도 1년 정도밖에 못 버티실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죠.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옆에서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죠.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빠르게 야위어 갔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누렇게 변했죠. 밥을 먹어도 토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민수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줬죠. 괜찮아. 나을 거야. 제가 말했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6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걷지 못했어요. 휠체어를 타야 했죠. 말도 잘 못했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했어요. 어느 날 밤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이 거의 없었죠. 창백한 입술이 움직였어요. 고마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민수 앞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고마웠어. 당신 만나서. 민수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수는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준호와 성민이가 왔죠.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민수의 영정 사진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무너졌어요. 텅 빈 집이었죠. 민수의 신발이 현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민수가 입던 가디건이 소파에 걸려 있었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었죠. 소리 내어 울었어요. 평생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를 확인했죠.
당연히 비어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다가도 2인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죠. 이제 혼자라는 걸요. 밥을 먹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먹는 밥은 모래 같았어요. 넘어가지 않았죠. 그냥 대충 김치 몇 점 먹고 일어났습니다. 밤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민수가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시끄럽다고 투덜댔던 그 소리가요. 친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밥 먹으러 나오라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나가기 싫었습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었죠.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싶었어요. 준호와 성민이도 가끔 왔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들러서 안부를 물었죠. 하지만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각자 바쁜 삶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점점 말을 잊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많았죠.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보다가 잠들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샤워도 며칠씩 안 했죠.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수척했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저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밤마다 민수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민수는 건강했어요. 젊었죠. 우리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죠. 행복하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깼죠. 눈을 뜨면 텅 빈 침대였습니다. 옆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왜 나를 두고 갔어? 민수에게 화가 났습니다. 원망스러웠죠. 혼자 두고 가다니요. 평생 함께 하자고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이내 자책했습니다. 민수 잘못이 아니었죠. 민수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저랑 더 있고 싶었을 겁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죠. 가을이 왔어요.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계절이었죠.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연인들도 보였고 가족들도 보였죠.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기운이 없었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몰랐죠.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의미 없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떠난 지 정확히 1년이었죠. 그날 저는 산소에 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민수 무덤 앞에 앉았죠. 당신 없이 1년을 살았어.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죠. 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민수랑 자주 오던 곳이었죠.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요. 심장은 뛰고 있고 숨은 쉬고 있었죠. 민수는 떠났지만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죠.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그만 울자.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었죠. 옷도 제대로 입었어요. 밥도 차려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상을 차렸어요. 국도 끓이고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죠.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혼자 먹어도 괜찮았어요. 민수가 없어도 밥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갔어요.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았죠.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괜찮아졌죠. 공원에는 저처럼 산책하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니 친해졌습니다. 날씨 좋네요.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네, 정말 좋네요. 간단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싶었죠. 도서관에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거든요. 도서관은 조용했어요. 책 냄새가 좋았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읽었어요. 오랜만이었죠.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소설을 골랐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읽었죠.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주인공의 삶을 따라갔어요. 웃고 울었죠. 제 인생이 아닌 다른 삶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요가 수업이었죠. 등록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해보기로 했죠. 수업은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선생님이 친절했어요. 천천히 가르쳐줬죠. 저처럼 초보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열심히 따라했어요.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땀이 났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근처 카페에 갔죠. 다들 수다를 떨었어요.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손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야기했어요. 민수 얘기를 꺼냈죠.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울까봐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죠. 남편이 1년 전에 떠났어요. 사람들이 위로해줬습니다. 저마다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 아내를 잃은 사람, 자식을 잃은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위로했죠. 그러면서 조금씩 치유됐어요.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대충 먹지 않았어요. 제대로 차려 먹었죠. 저 하나를 위해서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죠.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일기를 썼습니다. 노트를 샀거든요. 매일 쓰기로 했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었어요. 산책한 이야기, 요가 수업 이야기, 도서관에서 읽은 책 이야기를요. 글을 쓰다 보니 정리가 됐습니다. 생각이 명확해졌죠. 제가 뭘 느끼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행복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컸죠. 민수가 떠난 뒤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꼈거든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민수 없이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혼자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요?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민수도 원할 거예요. 제가 행복하길 바랄 겁니다. 평생 우느라 보내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이제 나를 위해 살자. 결심했습니다. 민수를 잊는 게 아니었어요. 민수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했죠.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렸죠.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름답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민수에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혼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죠. 한 달 넘게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걸려온 전화였어요. 엄마, 나야.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반가웠죠. 그래, 잘 지내니? 잘 지내, 엄마는. 평범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준호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거든요. 엄마 있잖아. 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사업인데? 제가 물었죠. 준호는 신이 나서 설명에 계속 우백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친구랑 같이 한다고 했죠. 아이템도 좋고 전망도 밝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좀 필요해. 결국 나왔습니다. 준호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았죠.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이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준호야, 엄마도 여유가 없어. 말했지만 준호는 간절했어요. 엄마, 제발 이번만 도와줘. 이번이 마지막이야. 꼭 성공할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죠.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죠.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성공하면 되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사업은 잘 되니? 그게. 준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좋지 않다는 뜻이었죠. 생각보다 경쟁이 심해서. 광고비도 많이 들고.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격려했어요. 힘내, 잘 될 거야. 6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준호가 먼저 전화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또 돈 얘기였습니다. 이번엔 300만 원이었죠. 광고를 더 돌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매출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이제. 엄마, 제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라고.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요. 저는 또 보냈어요. 거절할 수 없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은 실패했어요. 준호가 전화해서 말했죠. 엄마, 미안해. 망했어.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위로했어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허탈했습니다. 800만 원이 날아갔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가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사업이었어요. 카페를 열겠다고 했죠. 엄마, 이번엔 확실해. 위치도 좋고 컨셉도 좋아. 또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말리지 않았죠. 알아서 해. 이번엔 돈을 안 달라고 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통장에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석 달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자금이 좀 모자라서 1000만 원만 빌려줘. 1000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죠. 저는 거절했어요. 준호야, 엄마한테 그런 돈 없어. 엄마, 은행에서 대출 받을게. 보증만 서줘. 보증이었습니다. 더 위험한 거였죠. 하지만 준호는 계속 졸랐어요. 매일 전화했습니다. 문자도 보냈죠. 결국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보증을 섰어요. 손이 떨렸죠. 서류에 사인하면서 불안했습니다. 카페는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없었어요. 위치가 좋다더니 거짓말이었죠. 준호는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잠적했어요. 전화가 안 됐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죠. 걱정됐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었습니다. 한 달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준호가 갚지 않았던 거예요. 보증을 선 제가 갚아야 했죠.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제게는 거금이었어요. 저축한 돈을 다 털어서 갚았습니다. 통장이 텅 비었죠.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너무하는 거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죠. 미안해, 엄마. 준호는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내가 갚을 거니 못 갚을 거니. 갚을게 시간만 줘. 언제? 모르겠어. 그냥 시간 좀 줘. 허무했습니다. 아들이 이럴 줄 몰랐어요. 준호는 착한 아이였거든요. 어릴 땐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했죠.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힘이 빠졌죠. 그 뒤로도 준호는 계속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었다가 배달 앱이었다가 건강식품 판매였죠.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때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줘. 저는 더 이상 돈이 없었습니다. 줄 수가 없었죠.
준호야, 엄마도 살아야 해. 말했지만 준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날 포기하는 거야. 포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했죠. 준호는 화를 냈어요. 그래, 알았어. 이제 엄마한테 기대 안 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죠.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만 짧게 했습니다. 잘 지내, 엄마.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저는 쓸쓸했어요.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가 준호를 망친 걸까요? 너무 많이 도와준 걸까요? 아니면 너무 적게 도와준 걸까요? 답이 없었습니다. 5장. 둘째 아들 거짓말과 배신. 성민이는 달랐습니다. 준호처럼 사업을 하진 않았죠. 회사를 다녔어요.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적어도 성민이는 괜찮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성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반가웠죠.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성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이사 가려고. 그래, 어디로? 좀 더 넓은 곳으로. 애도 생겼잖아. 성민이는 결혼한 지 2년 됐습니다. 아이도 하나 있었죠. 이사를 가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전세금이 좀 모자라서.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죠. 하지만 성민이는 회사를 다니잖아요.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갚을 건데? 1년 안에 갚을게.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성민이는 준호와 달랐으니까요. 돈을 보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죠. 1년 뒤면 돌려받을 테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성민이에게 전화했어요. 이사는 잘했니? 응, 잘했어, 엄마.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불안정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시간이었어요. 성민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성민아, 이제 돈. 그게. 좀 더 기다려줄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깎였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요. 알았어, 천천히 갚아. 몇 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성민이 아내를 만났어요. 마트에서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성민이 아내가 인사했습니다. 장을 보고 있었어요. 카트에 물건이 가득했죠. 이사 후에 어때? 그때 성민이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사요. 응, 전세 옮긴 거. 성민이 아내는 당황했어요. 저희 이사 안 했는데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그대로 살고 있어요. 왜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성민이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성민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성민아, 너 이사 안 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2천만 원 어디 쓴 거니? 미안해. 뭐에 쓴 거냐고. 주식에. 주식이었습니다. 이사비라고 거짓말하고 주식에 썼던 거예요. 다 잃었어, 엄마.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너 어떻게 엄마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성민이는 믿었거든요.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할 줄 알았죠. 며칠 뒤 성민이가 또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죠. 엄마, 꼭 갚을게, 시간만 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성민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아파. 시아버지가 아프다는 얘기였어요. 병원비가 필요해. 500만 원만 빌려줘. 또 돈 얘기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죠. 성민아, 너 지난번 돈도 안 갚았잖아. 이건 달라, 진짜 급해.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 돼, 엄마한테 돈 없어. 엄마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성민이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많이 아프세요.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진짜였나 싶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죠.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병원이 어디니? 병원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저는 직접 가봤어요. 접수처에서 물었습니다. 환자 이름이 뭔가요? 성민이 시아버지 이름을 말했죠.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런 분 입원 안 하셨는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어요. 힘이 빠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주저앉았죠. 울었어요. 아들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성민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너 시아버지 입원 안 했지? 침묵이었습니다. 어디 쓰려고 한 거니? 성민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빚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돼. 빚이었습니다. 주식으로 빚을 졌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또 거짓말한 거니?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성민아, 엄마는 내가 이런 애인 줄 몰랐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 엄마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성민이는 계속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죠. 읽지 않았어요. 어느 날 현관 앞에 성민이가 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엄마 열어줘.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 엄마 피곤해.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줘. 안 돼, 이제 그만해. 성민이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돌아갔어요. 창문으로 봤습니다. 성민이가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고 있었죠.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릴 수 없었죠.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어요. 아들들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준호도 성민이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들이 맞나 싶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늙어 있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는 하얗게 샜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끊어야 한다고요. 더 이상 아들들에게 끌려다닐 수 없었어요. 준호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야. 뭔데?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앞으로 엄마한테 돈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안 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있는 그대로야. 엄마도 이제 살아야 해.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엄마 지금 날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도울 수 없다는 거지. 똑같은 말이잖아.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좋아, 알았어. 이제 엄마한테 기대 안 할게. 평생 연락 안 할게. 준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해야 할 말이었으니까요. 성민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역시 귀찮다는 투였죠. 성민아, 엄마 이제 너희한테 돈 안 줄 거야. 갑자기 왜 그래? 너희 둘 다 엄마를 이용만 했어.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성민이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다 정당화되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상처받아. 이제 그만하자. 성민이도 화를 냈습니다. 그래, 좋아.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시원하기도 했죠. 가슴에 짓눌렸던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들들이 왔었죠. 올해는 어떨까 싶었습니다. 명절 전날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올 거니. 답이 없었습니다. 성민이에게도 보냈죠. 명절인데 얼굴 보자. 역시 답이 없었어요. 명절 당일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렸죠. 차례상을 차렸어요. 혹시 올까 봐요. 점심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죠. 밤이 됐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차례상을 보았습니다.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죠. 아무도 먹지 않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명절에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다음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애들 왔니? 아니, 안 왔어. 왜, 무슨 일 있어? 말했습니다. 돈을 끊었다고 연락이 끊겼다고요. 친구는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그런 애들이 많아. 돈 안 주면 부모 찾지도 않지. 위로가 됐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제 아들들이 그럴 줄 몰랐거든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산책하고 도서관 가고 저녁 먹고 잤죠.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가끔 아들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모습이 떠올랐죠. 깔깔 웃으며 뛰어놀던 준호, 제 손을 꼭 잡고 걷던 성민이요. 그때는 행복했는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생일이 됐습니다. 제 생일이었어요. 아들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대했죠.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어요. 저녁에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작은 케이크도 샀죠. 초를 꽂고 불을 켰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초를 불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들들이 행복하길. 여전히 아들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미워할 수 없었어요. 제가 낳은 아이들이니까요.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죠. 하지만 슬펐어요. 혼자 먹는 생일 케이크만큼 슬픈 게 또 있을까요? 어느 날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였어요. 보통 우는 소리가 아니었죠. 뭔가 아픈 것 같았습니다. 옆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7살 된 딸아이가 있었죠. 가끔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어른들 목소리였어요. 울고 있었죠. 며칠 뒤 옆집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죠. 무슨 일 있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애가 아파서요. 많이 아파요. 백혈병이래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치료는 받고 있어요. 받아야 하는데 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몇 천만 원이요. 저희가 어떻게 마련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망이 느껴졌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7살 아이가 백혈병이라니요. 치료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복도에서 만났을 때 환하게 웃던 모습이요. 다음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남은 돈을 봤죠.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민수랑 같이 모았던 돈도 있었고 제가 일해서 모은 돈도 있었어요. 전부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전부였죠.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을 불렀습니다. 전액 출금할게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전액요? 네. 큰 돈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돈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거웠죠.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거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받아들고 열어봤죠.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병원비에 보태세요. 이런 큰 돈을. 괜찮아요, 받으세요. 아주머니가 울었습니다. 남편도 나왔어요. 역시 울고 있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이만 건강하면 돼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통장을 봤죠.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옆집에서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아이도 같이 왔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져 있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이를 안았죠. 아프지 마, 건강하게 자라야 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기분이 묘했어요. 돈은 없었죠. 노후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아들들에게 쓴 돈은 후회됐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 쓴 돈은 후회되지 않았죠. 차이가 뭘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들은 제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니까 줘야 한다고 여겼죠. 감사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가족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감사해 했죠.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는 살 기회조차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요. 저는 그 기회를 준 거였습니다. 아들들은 기회가 많았어요. 실패해도 또 일어설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아이는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았죠. 자존심 상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많았거든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짜였죠. 책도 읽고 사람들도 만났어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돈이 안 들었어요. 자연은 공짜였으니까요. 행복했습니다.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옆집 아이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예요. 그림 속 할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예쁘다, 고마워.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어요. 통장은 비었지만 일상은 채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가벼웠어요. 돈 걱정은 있었죠.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급식을 받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거든요. 저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죠. 오래간만에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다른 봉사자들과 친해졌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였죠. 저마다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사람, 자식과 연락이 끊긴 사람,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울고 웃었죠. 위로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시끌벅적했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속에서 행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봉투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봉사활동비요. 많진 않지만 10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죠. 하지만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장을 봤어요. 오랜만에 장바구니가 무거웠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옆집 아이를 위해 과일도 샀어요. 사과 몇 개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이거 아이 줘요. 아주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항상 감사해요. 괜찮아요.
아이가 사과를 받아들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 좋았죠.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옆집 아이를 도왔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죠. 참 착하시네요. 당연한 거죠. 부끄러웠습니다. 칭찬받을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달리 봤어요. 존경한다고 했죠. 마을의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우스웠어요. 천사라니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었는데요. 이웃들이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줬어요. 과일도 줬죠. 김장철에는 김치도 나눠줬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어요.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웃들은 괜찮다고 했죠. 받으세요. 어머님께서 더 많이 주셨잖아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자리였어요. 저도 갔죠.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좋았어요. 이런 게 공동체구나 싶었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민수 생각이 났죠. 당신 나 잘 살고 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있었어요.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죠. 작은 방이었습니다. 민수랑 살던 집보다 작았어요. 가구도 별로 없었죠. 하지만 만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죠. 고요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죠.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이야기하는 일이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행복은 돈에서 오지 않았어요. 관계에서 왔죠. 사람들과의 연결에서 왔습니다. 아들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생각났어요. 보고 싶기도 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삶은 계속됐으니까요. 옆집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했대요. 아주머니가 좋아하며 말했죠. 어머님 덕분이에요. 무슨 말씀을? 어머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아이가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옆에 한 할머니도 그려져 있었죠. 이게 어머님이에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울컥했어요. 고마워. 그림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벽에 붙였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꽃이 피었죠.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아름다웠죠. 벤치에 앉아 꽃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날렸어요. 손에 꽃잎이 떨어졌죠.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좋았어요. 돈이 없어도 꽃은 볼 수 있었습니다. 바람은 느낄 수 있었죠. 햇살은 따뜻했고 하늘은 파랬어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들과 연락이 끊긴 지 2년이었어요.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죠. 준호였습니다. 놀랐어요. 준호는 많이 변해 있었죠. 수척해졌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준호야.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들어와도 돼.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죠. 차를 내왔습니다. 준호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잘 지냈니?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잘 못 지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를 이용만 했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울고 있었어요. 사업 다 망하고 빚만 남았어. 아내도 날 떠났지. 혼자가 됐어.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엄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이기적인 부탁인 거 알아. 그래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계속 울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울컥했죠. 준호야. 불렀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화났던 건 돈 때문이 아니야. 거짓말 때문이었어. 엄마를 이용한다는 느낌 때문이었지. 알아, 이제 알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항상 그랬어. 나도 알아, 이제 알아.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잘 알게 엄마. 다시 시작할게. 제대로. 믿었습니다. 준호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알았어, 힘내. 준호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뒷모습이 씩씩해 보였어요. 며칠 뒤 성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성민아. 만날 수 있을까?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죠. 성민이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첫마디였습니다. 나도 준호처럼 엄마를 힘들게 했어. 거짓말하고 이용하고. 성민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빚 다 갚았어. 1년 걸렸어. 정말 힘들었지만 해냈어.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성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한테 빌린 돈 갚을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갚을게. 성민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 내가 책임져야 해. 진심이었습니다. 성민이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요. 준호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사업이 아니었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열심히 일했어요. 성민이도 변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두 아들 모두 정기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어요. 안부를 물었죠. 엄마 밥은 먹었어. 잘 먹었지? 건강 조심해. 너도.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준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갈게. 올 거니? 당연하지. 성민이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오겠다고 했죠. 명절 당일 두 아들이 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려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었죠. 집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차례를 지냈습니다. 민수 사진 앞에서요. 아들들이 절을 했습니다. 손주들도 따라했어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요. 당신 아들들 돌아왔어. 민수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서요. 작은 식탁이 가득 찼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 그래, 그럴게. 성민이도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손주들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요. 준호는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성민이는 빚을 갚아가는 이야기를 했죠. 저는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거요. 이웃들과 지내는 이야기도요. 옆집 아이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병원비를 도와줬다는 거요. 아들들은 놀랐어요. 엄마, 그 큰 돈을. 그래, 다 줬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까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성민이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해. 전혀. 진심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제일 잘한 일 같아. 아들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보다 그 아이가 더 필요했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기회가 많았어. 그 아이는 단 한 번뿐이었고. 성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옳았어. 고마워, 이해해줘서. 저녁이 됐습니다. 아들들이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자주 올게, 엄마.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성민이도 약속했어요. 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차가 멀어져 갔죠. 집에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죠. 시원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잘 살았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어요. 민수도 같은 말을 할 거라는 걸요. 저는 75살입니다. 많은 나이죠. 하지만 아직 살아 있어요. 돈은 많지 않습니다. 집도 작죠. 하지만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들도 돌아왔고 이웃들도 있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 선택을 존중하게 됐어요. 인생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였죠. 사랑이었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아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